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뒤 이틀 만에 휴전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간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이란을 타격한 승부수가 성공하는 셈입니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여기에 중동에까지 이런 평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라면, 아니면요 이란의 시간 벌기라면 미국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틀 만에 급변한 중동 상황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ying the following. I'm going to read it here. Congratulations to everyone.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고 이후에도 좀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성사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선 그 휴전에 합의했다고 일단 단언을 했죠. 예. 트럼프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금 정부의 공식 성명도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휴전 협정이라면 아마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 어떤 협정 같은 맺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협정을 맺어야 어떤 정도 안정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양측이 나와서 좀, 우리도 한국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양측 당사자들이 나와서 좀 협정을 맺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협상 전략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뭐 이번에는 군사적인 폭격을 감행했습니다만 그 예.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 그 트럼프가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고민을 지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2주가 안 된 시점에서. 예. 이란도 요번에 이제 자신들이 미국의 공격을 당하고 이제 패전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이제 사전에 알려주고 타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핵 프로그램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켰다고 이제 생각한 거고, 이란도 체면을 유지한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감안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번에 과감한 군사 행동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서 얘기를 하던데, 당분간은 그래도 중동 예. 지역에서 좀 안정적인 기조가, 충돌 가능성은 좀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휴전 그 선언을 한 후에 또 트럼프 그 SNS 통해서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휴전 협정이 지금 발효 중이니까 추가 공격에 나서지 말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휴전 어기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의 불씨는 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사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발효된다 하더라도 예. 그 양측 모두 갈등이 해소돼서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서로 체력을 소비했고 확전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전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춘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휴전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임시 봉합에 좀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트럼프의 말대로 휴전이 지나고 24시간 후에 종전이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이스라엘이 요번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고요. 예. 이란의 어떤 핵 프로그램을 이제 지연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란이 어떤 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 돌입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또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란을 또 공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일시적인 뭐 중단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번 전쟁의 시작이 그 이란의 핵물질, 핵시설 때문이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폭격을 했는데 이란은 별 큰 손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완전히 파괴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핵시설을 파악하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 김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파괴 정도를? 가장 그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이제 포르도 핵시설이었죠. 지하 80m 아래에 있다는.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이란이 이런 핵물질을 외부로 이제 반출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공습을 받기 전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행방이 어디 간지 묘연한 상태죠. IAEA가 직접 뭐 피해가 컸다고도 밝혔지만 오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근데 이것은 현장 조사가 있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하를 가서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요. 포르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포르도도 역시 숨겨왔던 시설이었습니다. 2009년까지. 예. 이란의 넓은 국토를 고려해봤을 때 이란은 아무래도 다른 핵시설이 있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핵시설은 아마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핵시설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애초에 이번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현 수준에서 만족하고 완전히 이란 쪽에 대한 공격을 멈추느냐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주장하는 이슬람주의 종교국가 체제를 아예 그러니까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엄청난 장기전이고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낮습니다. 요번에 군사작전은 대략 2주에서 길게 잡아서 한 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같은 주요 핵시설을 일단은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간에 점검을 했고 여기서 우선은 이쯤에서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는 그런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미국에게도 휴전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덕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중동 상황 좀 짚어봤는데 보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평화를 강조했어요. 전쟁하는 대통령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이제 또 평화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힘을 주축으로 한 평화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이란과의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지향하되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구축한다. 대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힘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대화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화를 통한 평화라기보단 힘을 통한 강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을 통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그 뒤 이면을 보면 트럼프도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핵시설의 일부는 파괴됐습니다만 그 폭격한 그 자리에 방사능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없어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계속해서 핵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서로 자기 국민들, 자기 지지자들에게 대한 일정 정도의 명분을 가지면서 중간에 타협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저는 전쟁이 마무리되고 휴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완전한 종전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트럼프의 공적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김근식 기자, 이 문제를 뭐 우리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죠. 북한도 아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다들 미국이 이란 본토 공격 좀 가능성 낮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이 사안을 지금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경계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저는 양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군사적 공격을 실제로 강행을 하잖아요. 예. 강행을 해서 실제로 핵시설을 때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1994년에 북한의 핵위기가 1차 위기 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외과 수술적 폭격이라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검토가 된 적이 영변 있었어요. 핵시설이요? 그러니까 영변에서 그때는 핵무기로 완성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되는 시설들을 애초에 그냥 외과 수술지로 도려내자. 예.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 때 실시에 실행에 옮기려다가 우리 정부도 반대했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로 있어서 사실은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 기회를 놓친 다음에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 한 50여 개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로 가진 나라로 돼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해버린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북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한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남북이 바로 붙어 그냥 있죠. 서울 중심에 바로 100km도 안 된 상태에서 수천 개의 장사정포가 다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같은 식으로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실제로 우리도 위험해서 힘들고 북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예. 이 광인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외교에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전략을 실제로 구사함으로써 한번 보여준 거죠. 네, 상대 국가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예. 라고 하는 두려움을 떨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저렇게 때린 것도 사실은 그 정전 명령을 다 지시를 해놓고 명령을 안 내리고 기다리면서 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2주를 준다고 해놓고 그 뒤로 바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틀 뒤에 때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김정은도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이게 만만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하는 개인적이거나 또 국가 체제적으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으로서는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를 때릴 수는 없을까라는 자신감과 함께 또 한편은 트럼프니까 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과 그 두려움이 동시에 예.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중동의 문제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해결하고 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북한 문제로 간다는 계획인데 이미 접촉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응답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행동을 강화할 거라고 보세요, 보겠네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그 미국이 두 군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까지 전쟁의 대상으로 지금 바로 실행하기에는 미국도 힘이 붙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트럼프가 그 이야기하는 대로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예. 북한과 이 싸움을 통한 노벨상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뭐 중동이나 뭐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 이 중간에서의 자기 역할을 묘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싸운다라고 하면 이제는 트럼프가 평화를 얘기할 어떤 그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믿을 것이고 이 싸움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크게 불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김정은과 본인은 친하다라는 말들도 반복적으로 해왔었고 예. 그래서 북한과 바로 이란처럼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저도 사실 기대 섞인 전망은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는 약간은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대화가 뭐 시작되는 예. 이런 이런 것들을 그 가정해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이 가장 큰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의 행보에 뭐 관심이 많은데 좀 예전과는 다른 외모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을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러시아 인민에 대한 조선 인민의 뜨거운 혈연의 정과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전체 성원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6월 12일에
적의 험너를 위대한 분투와 강이 원하는 이상과 목표, 시대와 역사가 길이 추억. 재건 1차 국반 단장,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거대한 활력을 부어주는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김주애는 현장 방문을 연거푸 수행하면서 국외 구축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에 갈 때 기차로 갑니다. 방금 보신 그 강건함 진수식은 800km, 거의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동한 모습인데, 김구 시장님, 네. 김주의 방금 모습 보면은 네. 20시간 장거리 기차를 탔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잘 정돈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행사가 있을 때가 나진인데요. 예, 평양에서 나진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차가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장시간 여행을 했을 텐데 행사장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김주애를 담당하는 의정과 또는 그 의상들, 또 몸매무새랑 화장, 옷차림까지 다 책임지는 전담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가면 비행기 안에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따라가죠.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마 김주애가 지금 북한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전혀 없지만 예. 그냥 자제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자제분이라는 그 직함에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겁니다. 예. 공식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상급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전담팀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지금 그 후계 체제에 대한 상당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저희들이 김주희 하면 어렸을 때 그 애띤 얼굴만 생각했는데 통통한 얼굴이요. 금방 이제 바로바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큰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다음의 후계 체제에 대해서 이 김주애라고 하는 카드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뭐 공산주의니까 차기 지도자로 만약에 낙점을 했다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김주애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의 이미지와 과정을 거쳐간다면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을까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실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3대 세습, 그다음에 4대 세습을 노골적으로 이 표명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예. 왕조 국가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자녀를 국민들에게 거의 뭐 미래 지도자로 거의 전 우상화시키고 세계에서 있는 거의 유일하죠. 이건 사실 예. 볼 수 없는 모습이라 향후에 김정은 이후의 지도 체제를 실제 김주애로 가져갈까? 그러니까 정서적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 저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처럼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성에게 후계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숨겨놓은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있죠. 이러한 예. 방편으로서 김주애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보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김주애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거의 다가가고 있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실제 김정은의 역할의 일정 부분까지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김주애가 후계자로서 성장하고 결정되는 과정도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시장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러시아 대사하고 이제 전승절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 포옹 세 번 한 게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도 그랬고요. 예. 김일성이 이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측하고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든지 소련 측의 어떤 외빈을 만난다든지 또 중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아시아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볼을 맞대면서 세 번 포옹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아마 사회주의의 그 전통적인 동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 전승절 기념에서 러시아 대사가 김주애와 이렇게 세 번 네, 세 번을 해요.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끈끈한 동지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친분 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복귀한 의원님 말씀하신 후계 체제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북한의 공식적인 후계자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수령이 살아있을 때 정해야 된다. 요게 있거든. 죽은 다음에 하면 이게 항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정해놓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대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로 가지 않습니다. 형제나 동생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아래 세대로 예. 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 분위로 뽑는다. 이건 뭐 뻔한 이야기죠. 인물이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 물론 여성으로 돼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예. 북한의 공식, 그러니까 주체 사상 체계에 따른 후계자론의 3가지 원칙에는 성별 구별은 없기 때문에 수령 생존 시 결정한다,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된다, 인물 본위로 뽑아야 된다, 이 3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른다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안 될 가능성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정보당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북한의 내부 동향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전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격돌을 했는데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여 후보자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그리고 마지막 20일 날 만났을 때는 그동안 논의되던 증인 중에 4명을 갈아엎고 협상이 안 되면은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청문회 전까지 야권에서는 다양한 의혹을 제기해서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보교님 오전 상황 청문회 잠깐 보셨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정치가 나아지는 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 때 모습과 지금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모습이 거의 이름과 요 뭐 명칭만 빼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네. 이런 모습처럼 보여서 우리 정치가 참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구나라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우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무리하게 했어요. 무리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 시한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현실성 있게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 야당으로서의 협상의 어떤 그 스킬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예.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증인 참고인까지도 거부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횡포를 부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증인 그 협상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겸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후보 입장에서 현재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예.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국민들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오늘 내일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박선원 의원과 주고받은 공방 보고 김구시 시장님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늘 청문회나 상임위를 보면 그 핵심 쟁점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의 자질을 봐야 되는데 그거 외적으로 국회의원들 여야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저 장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예. 넌지시 김민석 후보자가 학생운동을 해서 감옥살을 해서 군대를 안 갔다. 그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과정에 모두 발언 식으로 앞부분에 하면서 윤석열은 부동시로 안 갔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안 갔다. 예. 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선원 의원이 좀 저는 야비한 것 술술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윤석열의 부동시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인사청문위원이고 바로 바라보고 있는 주진우 의원을 말을 하지 않으면서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한 것은 드문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돼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상대방을. 예. 예. 이거 당신도 급성 간염 정도로 군대 가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김민석은 감옥을 갔다 온 게 민주화운동 갔다 왔다.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는 뭐 그 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은 좋겠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특정한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비아냥거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좋지 않은 품격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당장 사과하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장 많은 이유가 개인 신상 정보니까 자료 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병역 명제 병명 사유를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본말이 전도되기를 합니다만 예. 그런 정말 품격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재산 관련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장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들에 비추어서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세비 외 수익이 어떻게 생긴 거냐가 뭐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말한 내용이 있어서 제 보기에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의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2번의 출판 기념회가 한 2억 5천만 원. 결혼 축의금이 한 뭐 2억 원 정도 처가에 줬다가 다시 생활비로 받았다. 예. 이게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 나이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비슷합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치인 참 축부금 많이 받는구나. 예. 판결일 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인식되어질 수는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축부의금 내용을 공개해라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좀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많겠죠. 많은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 인맥 관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저때 김민석 후보가 그 2019년에 결혼할 때는 이미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다시 이제 정계 복귀가 확실시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도 그때도 많은 분들이 갔었을 것이고 약 3, 4천 명 정도가 왔었다라고 하면 실제 말씀하신 뭐 축의금으로 한 8천만 원 그거를 전부 다 처가에 드렸는데 한 2억 정도를 오히려 이렇게 더 한림의 보태라고 해서 돌려서 뭐 한꺼번에 받았거나 혹은 일부는 이제 나눠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를 받았냐, 많이 받았네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공직 후보자이었든 간에 이런 그 축부의금 또 뭐 출판기념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또 얼마를 걷었느냐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4번에 걸쳐서 한 6억 정도를 걷었고 그걸 가지고 추징금으로 전부 다 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세비 5년간의 세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한 6억 정도가 더 많다. 아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전처께서 담당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도 양해를 했던 것으로 오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좀 금도를 넘었다 정치권에 대해서 금도를 좀 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검은봉투법이라고 굉장히 뭐 김민석 후보의 도덕성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예. 법안도 내고 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출판기념회 제한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 결혼식장에서 줄에 못 보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출판기념회 때 나오는 혹은 그 경조사 때 받는 예.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도 정비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 후보의 도덕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예.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볼 때 답답할 거예요. 그간에 우리 정치적인 어떤 관례들이 있고 관행들이 있는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우리 현실상 어쩔 수 없이라고 이해를 해줬던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 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 문제도 나오고 당신도 뭐 할머니상까지 좀 진흙탕 싸움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있었잖아 이러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단 정치권 내에 뭐 정말 지저분한 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얼마나 벌리지 공개적으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김근식 시장은 오늘 김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소한의 저는 이제 기대가 뭐였냐면 예.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첫날에 그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할 기회를 줘요. 예. 준비해 옵니다 대부분. 그렇죠. 뭐 총리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등등을 하는데 저는 오늘 첫 발언에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앞에 또 국민 눈높이에 또는 국민 감정법이라고 있고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를 끼친 점에서 사과드린다. 라는 정도의 전 최소한의 잘못 인정과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복 의원님 말씀처럼 관례였다고 생각, 물론 심하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딴 나라 세상이구나라고 하면서 화는 나지만 범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넘어갈 텐데 저는 정치인 김민석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저는 최소한 저는 옆에 참모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모두 발언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정치적인 유랑 시절에 그 스폰서 강모 씨한테 제가 신세를 많이 졌고 정말 그분들과 또 이런 의혹이 될 만한 채무 관계도 있었던 것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못했고 특히 이 출판기념회나 조의금, 부의금, 축의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 모두 발언부터 질문에 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만해 보여요. 제가 김민석 후보 개인적으로 정말 예전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정치인 김민석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아니 뭐 매덕이 어떻게 됐고 이건 뭐 이제는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고 해명이 되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같은 정치라는 입장에서 정말 오늘 첫날 같은 경우 그 정도 사과도 못하나 그 정도 잘못을 인정을 못하나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쉽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 민주당의 거대 의석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자신감이 지나친 오만감으로 비칠 수 있는 저는 그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해서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에 대해서 이제 인사 발표를 했는데 좀 파격적인 인사, 후폭풍이 있는 인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겁니다. 과거에 실제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당시 대표와 양곡관리법을 두고 좀 논쟁을 벌일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농망사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농망사법에다가 정말 재해대책법 두 가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아마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장관도 이제는 지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표현이 상당히 거칠죠. 그런데 결국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당에서도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여당도 놀랐고 특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예. 많이 놀랐고
뭐 분노를 표현한다 뭐 이런 단체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양곡관리법을 쌀값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안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왜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저희들은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쌀값이 폭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쌀값을 국가가 일정 정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은 법안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것을 뭐 농망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재해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관련된 그 보험 요율 예. 뭐 이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뭐 오히려 농업재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송미령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공직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은 좀 뒤로 숨겨놓고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되는 예. 네,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이신데 아마 송미령 장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 농해수위에서 답변을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예. 본인의 과거의 그 소신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글쎄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신이 없는 장관이 어떻게 그 농업 분야에 대한 발전과 예. 어떤 미래 계획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단점 이외에 예. 장점이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분야인데 예. 정책적 연속성을 우리는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예. 다른 부분으로 첨예화됐던 그런 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대 입법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정의 연속성상을 좀 살려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랍긴 놀랍습니다. 예, 보겸님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시절에 옹호를 했겠죠. 지금 뭐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입장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의원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소금빵 아시죠? 빵. 네, 소금빵의 3,000원. 예. 원조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소금빵이 1,000원인데 아니요. 120엔, 예. 즉 1,100원쯤 되거든요. 네. 그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요. 네. 살인적인 그 물가다인 거죠. 지역 농협의 현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역 농협 현실. 그 회원들도 고령화된 상태고요. 예, 고령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체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김구식 씨께 그렇게 여쭤볼게요. 같은 장관인데 여야가 되면 질의하는 태도나 이 방식이 또 바뀌고요. 장관 정책도 소신,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관 후보자 본인도 새 정부에 맞춰서 그걸 바꿔오겠다. 이게 다 가능한 상황,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복귀양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그게 가능해야죠. 예.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공무원에 입부한 다음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국정 철학을 잘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직자로서의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무직 장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무직 장관은 그 정무직 장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사실상 사표를 쓰는 게 그건 순리죠. 예. 유일하게 예전에 제 기억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재창출될 때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때 통일부 장관 한 분인가가 저는 유임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정부로 정권이 재창출되면 대북 정책 연속성을 위해서는 유임시킬 수 있죠. 국정철학 비슷하니까. 같은 거니까. 예. 그러나 저는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여기 양곡관리법 반대할 때는 앞장섰던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어제 재임명해서 유임된 다음에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예. 뭐 장관을 얼마나 오래 하는 게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태도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농해수위가 열리니까 아마 저런 식의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뭐 장관이 이 정부에서 다음 정부까지 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공수교대가 돼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 송미령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송미령 장관을 유임을 시켰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아까 그렇게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설전을 벌였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해서 국무회의 몇 번 해보니까 국무회의 때 굉장히 실력이 있었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난 이유거든요. 물론 속내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배경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고 그걸 덥석 받아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자기 입장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장관직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송미령 장관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볼썽사납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 조금 불만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언급은 없었고요. 농림부 장관에 대한 언급 잠깐 있었고 일부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탕평 인사로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농업민생사법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막말과 악담을 퍼붓었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특징이 실용이잖아요. 실용과 또 하나는 이번엔 탕평, 고노울 장관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어제 비슷합니까?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래도 대통령의 판단이니 믿고 존중하자라는 것이 뭐 기본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현재 민주당의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저희가 그 농업사법과 관련해서 뭐 야당의 공세가 아니었거든요. 실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그 방안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법안들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제 여당이 되어서 저 법안을 진행을 또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송미령 장관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평가가 지금의 이런 좀 박한 평가가 그래도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후한 평가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송미령 장관 본인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 정권에서 강요로 일하시던 분이 유임이 되셔서 민주당 소속의 농해수 의원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셔서 그 인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신 그 큰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이제 국회까지 가가지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는 달려 이건 어떤 의혹이라기보다는 조금 아까 우상호 수석 얘기로 당황스러움 이런 것을 좀 결국엔 설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제 복교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뭐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반기를 공식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또 취임 초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만 일단 끌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그 정무수석까지 등장할 정도면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당혹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질문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진보당 의원이 그 화를 낸 겁니다만 진보당도 어찌됐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도 좀 궁금하고 참 짐작이 안 되고 송미령 장관의 저 태도도 사실상 보기 좀 볼썽사납고 그렇다고 해서 이 송미령 장관이 나온 농해수위에 또 이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설득하는 작업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유임 결정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다만 이게 언젠간 후문으로부터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뭘 보고 이런 논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저 사람을 유임시켰는지 꼭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뭐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보통 자기 사람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진영 사람을 쓰고 그렇죠. 혹은 무색무취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리고 흠결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죄송합니다. 자기 배짱? 배짱이 있는 그리고 현역이요. 뭐 이제 이렇게 찾았었는데 송미령 장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겠다라는 상징성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층에서도 일종의 상대방에 썼던 사람을 저 사람도 쓰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협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 국민 대통합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한 출발점으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 저런 인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교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파격적인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철도 노동자 기관사 출신인데 지명된 순간까지도 철도를 운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김금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근로자 노동자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는 거는 재계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노동 쪽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장관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고용 쪽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사를 다 양쪽에서 균형 있게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고 유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산별노조 중에서 철도노조는 굉장히 강한 오래된 조직력을 가진 노조고요. 거기에 민노총 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 김영훈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보다는 그러니까 사측보다는 노측의 입장을 좀 훨씬 더 강력하게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인 것이었는데 물론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서로 균형 감각 있게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을지 좀 지레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민주노총 위원장을 끝낸 다음에 정의당의 입당에서 비례대표 신청했고 민주당의 입당에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정치화된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정치화된 분이에요. 저도 뭐 교수하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수가 정치하는 것 오케이. 뭐 그렇으니까 노동자도 정치하는 건 맞습니다만 민노총 위원장 끝나고 실제로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노총 위원장 출신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정의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출마했던 분이고 그리고 노동 쪽에 너무 좀 강한 이미지를 갖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해소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개혁신당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먼저 이준석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뭐 좋았던 경험은 살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다음 1년 안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씨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이어갈게요. 지금 지선 얘기, 지방선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대선 당일날 패배를 인정한 날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개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보통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생존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죠. 대선보다 더요. 그렇죠. 대선은 이미
성적표를 받아버린 거고 그렇다면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하는 8%대의 대선 지지율 가지고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생존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지선에서든 뭐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다 낼 수는 없겠지만 후보를 내야 되는 건 절박한 심정이고 후보를 내서 또 당선을 몇 개를 시켜야만 사실은 그렇겠죠.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에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 토론에도 이준석 대선의 실패와 교훈을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기 점검해 보겠다 예. 이런 맥락에서 하면 열린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중간에요. 이준석 의원이 자리를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호감도를 언급을 했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정말 저희가 앞으로 정당으로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불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안 계시고 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굉장히 오늘 불편합니다.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이제 새삼 실감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먼저 보기에는 이렇게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 자리에서 지역구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자리를 떴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되게 일정 조정을 하지 않나요? 그럴 수 없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정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예. 그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고 예. 그리고 후보였던 본인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자리죠. 지역구 행사로 자리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가 불편하다. 못 참겠다. 아, 자리를 떠난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상식적이지 예.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장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고 예. 실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꼼꼼하게 메모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었는데 본인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다가 이것도 거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지역구에 일이 있다라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정당의 일일 뿐이지. 그리고 자기는 정당의 책임자가 아니야. 이렇게 예. 딴 사람처럼 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의 현재 모습인 것 같고 저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 옆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극보수화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보수의 자리로 못 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서의 개혁신당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이 비호감도,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동의하세요, 김 부시장님? 저도 뭐 개혁신당이 정당으로서 유지가 되고 장래를 좀 도모하려면 예. 그 이준석 대표로 갖고 있는 어떤 비호감도의 그 틀이 딱 갖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저 토론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를 갈라치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세대 포유론을 계속 주창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로 포유를 해서 다른 세대, 자기한테 비우호적인 세대는 버리고 우호적인 세대만 모아가지고 하자. 아니면 특정 젠더 갈라치기. 사실 이대 남한테 많은 지지를 받지만 이대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런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의 수법으로 상당히 많은 지지층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연을 확장해서 전반적인 공감대와 어떤 통합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 저 비호감들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불편해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일찍 이석을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그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남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면서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자세를 계속 저는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바로 이어서 드려볼게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까지 제3당으로 뛰려면 대선보다 또 성적표를 높여야 된다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하세요? 부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출마를 할 때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까지도 가능한 거였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도 본인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과 개혁신당을 유지하려면 다음번에 있는 선거에서 나와 자신과 개혁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지방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이준석의 한계는 극명하게 노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개혁신당으로 가서 문을 두들길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이준석의 정치 계산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갈등들 틈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인지 예. 혹은 일부와 손을 잡아서 개혁신당을 부풀릴지 혹은 합당을 할지 뭐 이런 이제 그 셈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일종의 호장성세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호장성세. 어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후보를 내야 되는 거죠. 이준석 의원 혼자 얼굴로는 치르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 지지층의 성격이나 특성도 너무 폐쇄적인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예. 또 하나는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1인 집중적인 리더십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 이미 다 알다시피 그 허은하 의원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 친윤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습니다만 본인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하면 이제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이끄는 이 개혁신당은 이준석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같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걸로 저는 느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 스스로의 정책적인 지지세의 그 통합과 확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개혁신당을 운영하는 리더십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먼저 김구식 시장께 여쭤볼게요. 또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번에도 비판했냐면 통합진보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계속 그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예.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란 특검 그리고 이러저러한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되면 국민의힘이 실제로 위원정당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위원정당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위원정당 심판을 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치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국민들의 전혀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국민의힘을 자기가 본류였고 국민의힘을 지켜왔고 국민의힘의 주인이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자마자 저런 말을 하는지 예.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어도 저 정도 침은 제가 볼 때 독구물을 푸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렇게 우리 당에 저지를 퍼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진당 꼴이 나서 국민의힘이 해체될 것이라고 바라는 그 이면에는 홍준표 시장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진행될 때 명태균 사건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명태균 사건에 홍준표 전 시장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조사하는 것에 대한 아마 저는 연막력이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워낙에 뭐 이리저리 튀는 분이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국민의힘의 그 추경호 전 대표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예. 그 정당을 해산시켜서 다시 선거하면 결국은 TK에서 선거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갈등보다는
그 협치, 통합 이 길을 가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진당처럼 해산을 뭐 시도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내란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뭐 처음이자 끝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정민 변호사, 김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상의를 탈의하고 지금 지구대 가서 행패 부리는 것까지 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15일 창원 마산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변도 아닌데 윗옷을 훌렁 벗어서 어깨에 걸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옷을 입으시라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럼 이제 바지도 벗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근데 경찰들이 이제 나서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팔을 휘저으면서 밀쳐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남성의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에서 신원 파악을 위해서 신원 조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정민 변호사, 뜻밖의 인물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만취 남성과 다른 경찰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한 경찰이 이 남성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공연 음란 혐의로 4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구대에 제 발로 찾아온 수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구대 안으로 찾아왔으니까 그 다음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잡았겠죠, 경찰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땠냐면요. 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 남성이 그제서야 죄송하다. 자기 집에 가겠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놔주니까 없겠죠. 이게 통하지. 이게 안 통하니까 발길질을 하고 결국은 막 지구대를 탈출하려고 시도까지 했었어요. 결국 경찰 넷이 달라붙어서 이 남성을 제압을 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근데 수갑을 채우고서도 경찰의 다리를 막 발로 차는 등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에 인계하기 위해서 호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이제 갑시다 했더니 이번엔 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명의 경찰이 이제 투입이 돼서 결국 이 남성을 한 3-4명 경찰이 맞습니다. 3명에게 붙들려서 겨우 경찰차에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발로 자기 지구대를 찾아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또 집에 가겠다고 하고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는 검사가 이제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혹은 경찰에 보안 수사를 내릴 수도 있고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지금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수배된 사람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뭐 공무집행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막 발로 걷어차고 지금 걷어차네요. 저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와서 잡히는 이런 일이 의외로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3월 17일입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6년 전에 살인 미수를 해서 지명수배자였던 일이 살인 미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3월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경찰서에 방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46명으로부터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의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작년 4월 17일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분실된 핸드폰을 찾겠다고 제 발로 경찰서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상태 그대로 와서 적발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도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대 SUV 차량이 덮쳤어요. 맞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 굉장히 아찔한데요. 차를 몰고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나오네요. 저녁 8시쯤 한 남성이 대형 SUV를 몰고 경찰서로 돌진을 했는데 이게 비유적 표현으로 돌진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돌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현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벽면을 들이받은 이후에야 멈추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서 안팎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죠. 유리 파편으로 뒤덮이고요. 다행히도 사고 현장 인근에 경찰관이 없어서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은 어떤 어떤 기계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전을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김준일 변호사 왜 이 사람 이렇게 돌진한 겁니까? 이 사람이 돌진한 이유 자체가 좀 황당한데요. 이분이 이제 그 사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연거푸 적발이 됐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속을 많이 해서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서 억울한 마음에 화풀이를 하러 경찰서에 SUV 차량을 가지고 들이받은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게 과연 정상적인 운행 방식이냐 해서 이상하죠. 음주 측정을 해명이. 해봤는데 음주가 의심되잖아요. 그런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맨정신이요. 정말로 과속 적발에 대한 분노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본인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찍힌 걸 가지고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점에서 몇 번이나 단속됐길래 이랬습니까? 네, 올해만 12차례 적발되었고 최근 12번. 몇 년 사이에는 36차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속도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적게는 3만 원, 4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 정도에 이르다 보니 해당 남성의 과태료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할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되고 있는데 벌점 40점에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니 해당 남성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지금 이 제도가 과속을 이렇게 36번이나 해도 36번 걸릴 때까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황당하지만 법 체계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과속을 하면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이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만약에 경찰관에게 직접 과속이 단속이 되잖아요. 이것은 차가 아니라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보통 벌점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만약에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1년간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6번이나 걸렸다고 하면 면허가 취소됐을 법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만약에 카메라 단속만 이렇게 자주 있었다면 과태료를 여러 번 내고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주는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벌점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찰이요 혐의에 대해 특수자가 붙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해당 남성에 대해서 특수 건조물 침입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를 몰고 안으로 돌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수 공용 물건 손상죄의 경우에는 공모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품 등의 손상을 가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공모소라는 개념이 법원이나 주민센터 이런 공공기관을 뜻하기 때문에 경찰서였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죄목 모두 단순 경범죄가 아니고 특수죄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실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이고 충분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특수건조물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특수 공용 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죄질도 상당히 안 좋다고 보이고 나중에 이제 뭐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영장 청구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런 현수막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나트겁다고 그럴까요? 적나라하다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불륜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예. 이제 해당 현수막을 보면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남녀 커플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애 둘인 유부남을 유혹해서 두 집 살림을 차린 땡땡땡동 땡땡호에 사는 김땡땡 씨.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륜 상대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에 적어서 그 아파트에 내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현수막을 건 건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게 걸렸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서울 강남이었는데요. 예.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3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남성의 직장명,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현수막과 똑같은 사진이 이 현수막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내연 관계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여성은 집 앞에다 건 거고 그 남성은 직장 앞에다가 걸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반응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뜨거운데 예. 누리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이 성격이 참 화끈하다. 고소당해도 속은 시원하다. 그다음에 사이다다. 혹은 뭐 오죽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벌금을 각오했을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어떤 누리꾼들은 불륜이 잘못인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것은 더 큰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저 아파트에 걸렸다는 현수막 주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수막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편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꾸 이런 이제 자극적인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수막이 내걸린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실제로 이와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고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이 경찰서에 민원을 어떤 내용이냐면 불쾌하다 이런 취지의 민원을 게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라고 하네요. 또 하나 이게 일종의 뭐 사적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현수막에 걸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이런 현수막 사진도 있었습니다. 배우자 불륜 상대의 집 앞에 명절 선물을 해주고 왔다. 이제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었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불륜 상대의 이름과 함께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내나 여자친구 관리 잘하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현수막이었고요. 현수막 내용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 앞에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뭐 불륜 상대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관련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듯한 이제 그런 내용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해당 현수막을 보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저걸 무슨 죄라고 저런 불법 광고물을 봐야 되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공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온라인상에서 앞서 뭐 좀 옹호하는 글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이 변호사님 이건 엄연한 범죄 잘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걸었을 때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처벌 결과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한데 하나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달에 법원에서 울산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개인적인 보복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1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요. 불륜 이 사안과 같이 불륜과 같은 내용은 아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점주 땡땡땡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글들이 있었고 여기에 예.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돼서 한 보통 나오던 게 100만 원 수준입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혹 명예훼손 사실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래요?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 가벼운 범죄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예. 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내용뿐만 아니라 저 현수막이라는 게 거는 게 간단치 좀 규정들이 다 있어요. 어느 공간에 걸어야 된다는 규정이.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광고물이나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엔 철거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합니다. 예. 이런 보복성 현수막을 또 악용하는 게 협박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이런 사연이 소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남성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이후에 다신 상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대신 아내도 그 대신 그 상대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같이 각서를 쓴 모양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아내가 이런 각서를 쓰고서도 불륜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면서 이 상대 여성 부모님 댁 앞에 현수막을 걸어서 망신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상담을 원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호사 이렇게 현수막을 걸 거야 이런 것도 협박으로 간주가 됩니까? 네, 협박으로 간주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사연과 같이 현수막을 걸진 않았지만 걸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김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건다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걸면 예. 본인의 명예가 너무 좀 상당히 침해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현행 법상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엄격한 요건이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이 되고 처벌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진실인 경우에도 여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예. 다만 현행법 체계상 지금 어쨌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으셔도 이거를 법적으로 조치를 할 때는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자문을 받으시고 억울한 경우에 오히려 범죄자까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배우 이민호 씨가 SNS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부터 이 사진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민호 씨가 팬들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 이게 사진을 다 팬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인증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예. 이민호 씨 생일이 6월 22일이라고 해요. 며칠 지났죠. 근데 매년 생일 때마다 전 세계 팬들로부터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네, 방 하나가 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온갖 선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꽃부터 시작해서 풍선, 케이크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기 또 자세히 보면 고가의 명품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민호 씨가 매년 이렇게 많은 생일 선물을 받고 이걸 또 매년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민호 씨야. 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예. 이런 사진을 올렸겠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좀 불편하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팬들이 받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상해 보이진 하는데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연예인들이거나 예. 아니면 혹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게 위화감. 한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특히 선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명품 선물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을 공인이라는 사람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동인가 이런 가치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스타들이 팬들로부터 사진을 좀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 씨의 이런 좀 상반된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이제 쌓여가지고 선물을 안 받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해서 팬들의 선물을 사양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우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정중히 선물 거절한 모습이 SNS에 공개된 적도 있고, 배우 공효진 씨도 선물 받으면 축하받았구나 싶긴 하지만 너무 아깝다라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수 GD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대신에 팬들에게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일을 맞아서 유엔 난민기구에 8,180만 원이라는 이 생일의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거액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논란이 이제 자주 되다 보니까 거절하는 스타들이 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까지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경미 변호사, 그러니까 스타들을 향해서 팬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조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조공. 네, 조공은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이제 예물을 바치던 말을 비롯된 것인데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스타들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서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은 팬들 사이에서 덕질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공의 횟수나 규모로 팬덤의 크기와 화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내 가수 기죽이기 싫은 팬들 사이에서는 조공을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팬 활동 이렇게 좀 순화를 해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팬들이 조공 뭐 스타들에게 하는 종류도 다양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스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보내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커피차나 푸드트럭 같은 것을 촬영 현장이나 공연장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스타만 이걸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까지 같이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해서 커피, 간식 챙기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5개 광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몇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지하철 광고 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철역이 어디냐, 몇 호선이냐, 뭐 위치, 그 광고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광고 비용의 차이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인기가 많은 게 2호선 삼성역 내에 있는 광고판이라고 해요. 여기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광고비가요? 네, 맞습니다. 팬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날에 하냐면 스타의 생일. 혹은 데뷔 날짜에 맞춰서 데뷔 몇 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특정 날짜를 기념하거나, 가수라고 한다면 새로운 앨범을 내놨을 때 홍보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팬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런 광고를 한다고. 홍보까지 도와주는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생일 카페라는 개념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스타의 생일에 맞춰서 카페 하나를 종일 대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스타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굿즈 이런 걸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의 스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도 팬덤의 화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좀 경쟁심, 다른 스타들과의 경쟁심도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화가 김지훈 변호사님 10대, 20대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중장년층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중장년층들은 경제력에 있어서 10대나 20대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손입니다. 10대나 20대는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있어도 경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용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뭐 앨범을 구매하거나 굿즈를 사거나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중장년층들은 그 정도까지의 그 수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굉장히 큰 경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교적 중장년층들은 덕질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조공 문화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0대나 20대보다 조공의 형태도 굉장히 그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들이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임영웅 씨 생일을 맞아서 이 팬클럽 팬들이 단체로 헌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좋네요. 그렇습니다. 헌혈하는 거. 공익적인 목적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송가인 씨 팬덤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삼계탕 200인분을 제공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최근 송가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무려 이 도시락을 팬들에게 제공했는데 25첩 반상 도시락을. 이렇게 아주 호화롭고 아주 알찬 도시락 영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런 음식은 아마 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령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스타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모 연령층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자녀분들이 뭐 반응을 나타낸 게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송가인 씨 팬인 엄마를 둔 한 자녀는 송가인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저도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응원하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요즘은 실제로 자녀들이 가수들의 티켓 예매 전쟁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뛰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많습니다. 경우도 많죠. 예매가 예. 또 어렵고 치열하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맹목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중장년층 팬들의 반응이 단호해요. 예.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를 느낀 게 처음이라서 후회가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예.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나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순수하게 뭐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좀 뭐 연예인들 좋아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많이 꾸짖고 했는데 지금은 중장년층을 뭐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가수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머니나 이모들도 똑같이 그 마음이 돼가지고 스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요. 너무 열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좀 이혼 위기에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 50대 남편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 사연을 직접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치동 학원과의 전설로 불렸던 나의 아내가 아이들의 입시가 모두 끝난 이후에 한 연예인의 극성 팬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SNS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그 가수 사진으로 바꾸는 건 기본이고요. 예. 전국 투어 콘서트뿐만 아니고 해외 콘서트까지 모두 해외 쫓아다녔다는 콘서트까지. 거예요. 예. 뭐 사실 여기까지는 여느 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셨죠? 그렇죠. 콘서트 정도 가는 거는 네. 용인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 해당 가수의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돈을 보태기 위해서 부부 명의의 땅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남편분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씩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명품 운동화를 선물을 하고 또 기념관 투자를 위해서 노후에 마련한 땅까지 몰래 팔아치웠다라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정민 먼저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네, 민법에 따르면 이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덕질행위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뭐 부정행위나 유기 등에 해당할 수는 없겠지만 덕질행위로 인해서 가정 경제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김진부 변호사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행위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렇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서 가정의 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너무 중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노후에 마련한 땅까지 몰래 팔아치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가정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덕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주진 아나운서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요 덕질이요.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같이 뭐 팔아치울 만한 공동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두 분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덕질까지는 아니고 좋아하는 가수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그거는 큰 손은 아니죠. 작은 손으로 끼지도 못하는 거죠. 저작권에 조금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도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유님이나 빅뱅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만 노래를 듣거나 콘서트에 참여하는 정도여서 사연 같은 정도의 덕질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시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안 좋게 나가면은 김준일 변호사니까 김호중 씨 팬들 조금 비판적인 시선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호중 씨 팬덤 문화는 사실 되게 뭐 특이한 문화고 또 바람직한 문화인 것도 많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감된 이 재판 과정에서 극성 팬들의 행동이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재판 때 법원 앞에 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팬미팅 현장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팬미팅 과정에서 서로 막 새치기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